차 그냥 한 대 값만 한 30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아 정말로 주식으로 돈을 진짜 많이 번 사람이다. 좋은 집 그런 걸 많이 또 인터넷이나 언론에 많이 또 그런 걸 많이 내비쳤거든요. 200억 되면요, 제 돈 75억 제외하고 나머지 125억 그대로 나눠드릴게요. 잘 될 것 같아요. 예, 사랑의 힘은 위대하니까. 멘트 너무 좋다. 그리고 나 되게 웃긴 게 막 사기꾼 그러는데,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걔 뭐냐, 그 사기꾼의 뭐 이진인가, 걔 그렇게 신상 다 털려서 있는 상태에서 사기치면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아시죠? 제가 26살 때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월급만으로는 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주식이라는 재테크를 통해서 꼭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28의 정성호 씨. 어느 날 회사 동료로부터 우연히 주식 투자 정보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 처참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아 이제는 주식을 제대로 공부해서 덤벼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 재테크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사기꾼도 많고 시장에 잘못된 정보도 많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하기 버거우니까 경제TV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희진이라는 전문가를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난다긴다 하는 수많은 주식 투자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 수익률이나 회원 만족도가 가장 높은 베스트 파트너 8인에 뽑힌 사람이었었다고 해요. 젊은 친구가 설득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아주 좀 말을 좀 잘하고 재밌게 리딩을 잘 한다. 네, 그렇습니다. 난다긴다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진이 눈에 딱 띄더라는 거죠. 그랬지만 일단은 신중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2달쯤 흘렀을까? 어라? 뭔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대요. 2015년 3월 달에 보톡스 관련된 장외 주식이 있었는데, 회원 가입을 하고 들었을 때 장외에서 12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한 2달 사이에 그냥 24만 원까지 더블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급등하는 거 보고 저도 좀 눈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서른 살 주식 천재의 등장이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눈앞에서 2배 뛰는 걸 보면 눈이 돌아가지 않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 주식 투자에 성공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이 남자의 재력 수준은 아주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희진은 자기 SNS에 호화스러운 일상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수영장이 딸린 청담동 자택, 현금다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들, 값비싼 슈퍼카들로 들어찬 주차장 사진을 SNS에 올렸죠. 성호 씨 말고도 이희진의 재력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식으로 나 돈 이만큼 벌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시를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자랑했던 것 중에 그 부가땡이라는 유명했죠, 그쵸? 차 그냥 한 대 값만 한 30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희진을 만난 사람들은 아 정말로 주식으로 돈을 진짜 많이 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눈으로 보이는 건 믿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렇죠. 좋은 차와 또 좋은 집 그런 걸 많이 또 인터넷이나 언론에 많이 또 그런 걸 많이 내비쳤거든요.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잘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력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뭔가 이렇게 내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한국에 너희 전기차를 들여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보냅니다. 하이 앨런 머스크. 자, 우리 보스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다. 제 사진 집어넣고요. 자,
미국으로 치면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정도 생각하면 된다 라고 제가 본인이 스스로 썼습니다. 제 스스로. 부가티나 람보르기니 사진을 딱 넣고요. 약간 할리우드 액션 넣으면서 나는 자신 있다. 예, 이거는 건방짐이 아니라 자신감이죠. 그죠?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사업을 같이 하기로 결정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업 제안 이메일을 내가 보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건, 아니 그냥 이메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도 보낼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면 내가 이럴 수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스토리들을 들려줍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주식 투자 전문가. 하지만 난 금수저가 아니라 당신과 같은 출발점에 있었던 흙수저였다라는 거죠. 빚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어요. 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제가 웨이터를 했었어요, 나이트. 그래서 10,000원을 팁으로 받을 때 그 얼마나 행복했던지. 이희진의 인기가 한창일 때가 2014년에서 16년 그쯤이었어요. 그때가 흑수저, 헬조선, M4 세대, 막 그런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대거든요. 네, 그럴 때에 흑수저로 태어나 자기 투자 능력으로 엄청난 부를 쌓은 청담동 주식 부자.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로 와닿았겠습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 내 비루한 인생을 바꿔줄 난세의 영웅처럼 보였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결정적인 마법의 문장을 꺼냅니다. 우리 어머니랑 우리 회원님들 수익 낸다는 사명감으로 저희 해요. 어머니도 합니다. 아버지도 합니다. 제 동생도 합니다. 가족이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그죠? 다 같이 성공합시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예. 사랑의 힘은 위대하니까. 멘트 너무 좋다. 멘트 너무 좋네요. 멘트 너무 좋다. 내가 당신한테는 알려줄게.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영화 그 범죄의 재구성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데서 나와요.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심리전이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알면 게임 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그런 욕망을, 그런 심리를 잘 자극하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지갑을 내가 열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렇다면 이희진이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했던 대박 주식의 진실은 과연 뭐였을까요? 2012년부터 증권방송에 출연했던 이희진은 처음엔 다른 증권 전문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2015년 3월 26일 그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립니다. 흑수저에서 1,0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비법, 장외 주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경제 용어가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희진이 언급한 장외 주식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공개회사가 아닌, 그러니까 상장이 안 된 비상장 주식을 노린 거였습니다. 주식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상장 주식은 국가에서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니 마음껏 거래하십시오라고 분류하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비상장 회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기관과 같은 공식력 있는 곳에서 이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인증을 안 해줬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 회사가 발표하는 많은 자료들을 누구 하나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 이건 뭐 불법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상장되면 주식이 오를 거고 그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 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희진은 이 특정 비상장 주식의 수익을 자기가 보장했다는 거예요. 비상장 주식이 상장 주식으로 바뀌었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희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위험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고 있는 이 비상장 주식이 조만간 국가에서 KS 마크 딱 인증해서 상장 주식으로 바꿔서 이제 안전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꿔진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많은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노하우로 이미 상당한 돈을 벌었으니 내가 골라주는 비상장 주식에 들어가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른 비상장 주식이 어떻게 상장 주식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기업 탐방 매일 다녀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네, 여기서 내 간절함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절하니까 수익 나는 거예요. 그 회사의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발품을 파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한 스텝 더 들어가는 거죠. 이 누구나 알 수 없는 이 고급 정보들을 나는 알아낼 수 있다. 어떻게? 내 인맥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못 봤어요. 네, 대표 형들이 다 좋아해요. 이번 주에 소고기 한 접시 하자 이러고 가야겠네요. 일단 제가 생긴 게 잘생겼기 때문에 호감형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괜찮죠? 인성이 좋아서 대표 형들이 다 좋아해요. 제가 가죠.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회사 실적 내놓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대표 형들은 이제 회사 경영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진이 왔다 그러면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내부 정보를 알아서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종목을 추천하면서 이런 말들도 덧붙였습니다. 회계사와 대표랑 얘기한 내용은 대회비 부탁드립니다. 대표뿐 아니라 임원들하고도 밀접한 관계로 매달 실적을 받기로 했음. 이게 별거 아닌데 너만 알고 있어. 그렇죠.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큰손들과 그 주변 몇몇 사람과 공유하고 있을 것 같은 이 돈 버는 진짜 정보를 나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투자자 개개인이 이 비상장 주식의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이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거였어요.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용은 사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말 견실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그 회사가 발표한 내용을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증빙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식들입니다. 따라서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자를 통해서 알거나 아니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라고 했었을 때 훨씬 투자자들을 속이기가 쉽죠. 정보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게 세뇌가 된다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 증권 1등 방송에서 1등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이제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사람들이 혹할 만한 워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가 주는 정보를 믿고 따르는 회원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원금 보존. 정말 귀가 혹하네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해봐서 알지만 사실 원금 보존을 해준다는 말 자체가 그냥 일단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원금 보존은 저축이죠. 저축할 때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원금은 보존된다는 그런 건데. 그렇죠. 이자율이 한 3% 미만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이희진은 이 원금을 보존해준다는 이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안전하냐고요? 원금 보장 되죠. 원금 보장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연대 보증해 주니까. 은행보다 안전하죠. 어떻게 원금을 보존해 준다는 거냐? 첫째, 자신이 추천한 종목은 믿어도 된다. 단기적으로 잠시 손실이 나도 장기적으로는 절대 손실이 날 리 없다. 그리고 둘째, 만약에 손실이 난다? 내가 내 재력으로 물타기 해준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주식을 자기가 다 구입을 해서 원금은 어쨌든 무조건 보존을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돈이 넘쳐나니까. 네, 실제로 이진이 추천한 종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속상해하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억 되면요, 제 돈
75억 제외하고 나머지 125억 그대로 나눠드릴게요. 이 재력 플렉스의 좀 클래스가 좀 다르죠. 이 100억 단위의 돈을 그냥 나눠주겠다니. 네,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내가 투자한 75억이 200억이 되면 그때 나눠주겠다. 본인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고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신들이 활용했던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위험해 보여서 원금마저도 못 지킬 것 같은데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 됐죠. 이렇게 고급 정보를 준다는 명목으로 만든 이진의 유료 회원방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주식 방송하는 전문가들이 인기나 신뢰도에 따라서 이 유료 회원 가입비가 막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최저 한 50에서 한 99만 원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달 뭐 프로모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틀렸거든요. 1년 6개월 가입을 하면은 이제 평생 회원 제도라고 해서 가격은 한 1,500에서 한 1,600 정도, 그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진이 추천해주는 종목이 뭔지 알기 위해서 이 방송을 가입해서 이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웨이팅이 있었대요. 무슨 맛집처럼. 이게 사람의 심리가 너도 나도 들으려고 해가지고 유료 회원이 되려면 이게 웨이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면 더 듣고 싶어서 막 미치겠죠. 이 사람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진짜 이거 이진은 뭐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디 식당 앞에 줄 서 있으면 먹어보고 싶잖아요. 궁금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진의 이 유료 회원 방은 말 그대로 주식 맛집으로 둔갑이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명단을 좀 갖고 있는데 누적 회원수가 그러니까 한 5천 명이 넘었어요. 한 번이라도 유료로 가입했던 회원이. 한번 계산을 갖다가 해보자고요. 5천 명이 그러니까 최저가 50만 원으로 한 달씩만 받다고 해도 이게 25억이에요. 한 달에요? 네, 이게 비상장 주식 전문가 타이틀 하나로 그냥 벌어들인 액수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함정인 게 비상장 주식에는 사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애초에 여기저기 막 생기는 수많은 비상장 회사들을 다 속속들이 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거짓 타이틀은 곧 밝혀집니다. 조만간 상장할 것 같다. 초대박 날 수 있다. 그런 온갖 수식어를 다 사용을 하면서 아주 사람들을 혼을 뺐죠.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아직까지 벌써 한 8년이 지났는데도 상장이 안 된 종목들도 있어요. 자기가 팔아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가진 핑계 대면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너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 그때부터 이제 사기꾼으로 보게 된 거죠. 자, 결과는 이렇게 이미 예견된 거였습니다. 이진이 말해준 비상장 주식 중에 일부는 뭐 상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장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투자했던 회사의 대표가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고 해요. 네이처 대표가 도박할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혜성 대표가 갑자기 죽을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천재지변인 거잖아요. 문제 없다. 곧 나올 거다. 상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대표도 조만간 나올 거다. 아직도 지금 상장 안 되고 아직도 그냥 있어요. 상장이 안 돼서 좀 돈이 묶여 있잖아요. 덫에 물리는 거죠. 분명 나만 이런 게 아닐 거다. 그래서 정성호 씨는 다른 회원들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 회원 간의 연락처를 공유하는 거나 또 채팅방이 만들어지는 것조차 아예 다 막아놨다고요. 안전장치는 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강연회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나게 되고 그런 피해 상황을 이제 공유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런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서 검찰에서 이제 내사가 진행됐는데 이때 이희진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은 안심을 못하죠. 예. 근데 뭐가 없는데, 예? 그러면은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사에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주식을
12만 원에 사서, 에? 사서 25만 원에 팔았습니까? 방향수 자체가 허위 사실인데 조사해봤자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늘 자기는 비상장 주식 전문가로서 종목만 추천할 뿐 아무런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사투자 자문의 인간은 단순히 고객들에게 정보만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근데 이희진이 했던 것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그 회사 주식을 일부 사놓거나 해서 고객들에게 더 비싼 값에 그걸 팔고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죠. 자, 심지어 건전한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회사 세 곳을 소개합니다. 미래투자 파트너스, Kron 인베스트먼트, 프라임 투자 파트너스. 이진 본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했어요. 무려 2,800억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 거래가 이뤄졌던 미래투자 파트너스는 이진의 동생이죠. 이문의 명의로 만들어진 회사였고요. 300억 원의 비상장 주식 거래가 이뤄졌던 Kron 인베스트먼트는 이진 어머니의 명의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340억 원의 비상장 주식 거래가 이뤄졌던 프라임 투자 파트너스는 이진 동생의 친구의 명의로 만든 회사.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이진의 설계였던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동안의 비상장 주식 거래는 뭐 실상 이랬습니다. 일단 이진은 무턱대고 아무 비상장 주식을 사지 않아요. 항상 회원들의 게시글과 댓글들을 유심히 살핍니다. 게시판을 보면은 회원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기사도 올리고 막 정보 공유하고, 아, 내가 분석해 보니까 여기 기업이 괜찮은데,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진이 동생에게 해당 비상장 주식을 사두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생이 물량을 확보하면 이진이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통해서 그 종목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원들 입장에서는 어라? 내가 분석했던 이 유망하다고 생각한 이 종목이 이걸 이진이 추천을 하네? 그러니까 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이진은 비상장 주식 특성상 가격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이 점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싸게 사서 더 비싸게 유료 회원들에게 팔아치우는 거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투자회사들이 아예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조차 받지 않았던 사실상 무허가 투자 매매였던 거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설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계서부터가 모든 게 불법이었던 겁니다. 이걸 회원들은 까맣게 몰랐던 거죠. 결국 이진의 실체는 밝혀졌습니다. 방송에 나와 슈퍼카와 수영장 딸린 집을 자랑하던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어제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 정보를 퍼뜨리고 장외 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7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에게 속은 투자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SNS에서 아무리 비싼 뭐 슈퍼카를 몬다든지 명품을 휘감고 다녀도 사실 그게 저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오늘 내가 좋아요를 눌러준 누군가가 사기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맞아요. 부자의 탈을 쓰고 다가와서 우리 일상을 좀먹는 영업 파괴자. 다음은 주부들 사이에 화제가 된 한 여성 인플루언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발 벗고. 배고프지? 얼른 손 씻고 와. 엄마 간식 줄게. 잘 놀았어? 엄마가 빨리 정리하고 숙제하라고 했잖아. 아이 키우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엄마들 힘들 때가 있잖아요. 소정 씨는 잠깐 숨 돌릴 때 비슷한 처지의 주부들 SNS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알게 된 유명 인플루언서 보람 씨의 일상은 늘 부럽기만 했죠. 인플루언서 보람 씨의 SNS 속 일상은 누가 봐도 그냥 부자. 그리고 이 사람도 SNS에 자기가 부자가 된 비결을 공개를 했어요. 이희진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근데 수익률이 무려 하루 평균 300에서 400만 원을 벌었대요. 슈퍼카를 탈 정도의 부를 축적한 주식 고수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보람은 2만 6천여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주식하는 인별그램 아줌마라고 이름하야 주식 인줌마라고 불렀대요. 이희진과 다른 게 있다면은 주부 타겟층의 마음을 제대로 공략했다는 건데요. 이희진처럼 호화로운 일상을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니라 단란한 가족을 공개하면서 나도 애엄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의료기관에 방호복, 마스크 기부도 하고 이런 행동들로 주부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사진하고 아들 사진, 뭐 남편 사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여행하는 사진들도 아주 자주 올라왔었어요. 주식 피드보다 그런 행복해 보이는 일상들의 사진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애기들 여권 사진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이 엄마가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부들이 이보람의 말에 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를 축적한 비결이 주식 단타를 제대로 아는 나의 능력이다 라고 각인을 시킨 거죠. 조리원에 있으면서도 매매하고 그랬었어요. 하루 수익 최고 찍었었던 8천만 원 올렸었던 날도 여행 중이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수익이 3, 40만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 100만 원 단위로 올라가고 그런 수익을 매일매일 내는 걸 보면서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백전백승. 1년 7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하면서 어떻게 단 하루도 이렇게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싶다가도 저 사람은 진짜다라고 더 믿음이 쌓이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이 주식 좀 아는 사람이라는 티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스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는데 이참에 저도 좀 핸드폰을 두들겨 봤거든요. 근데 이보람이 얘기한 이 스켈이 뭐냐면요. 스캘핑이라고 해서 단타라는 건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주식값이 제일 쌀 때 샀다가 가장 높게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았다는 게 저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 비결이 뭐냐 물으면은 이보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소위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부티크 출신이다 라는 말도 했고요. 자신이 이 바닥에서 12년 동안 있었고 12개의 차트를 동시에 보면서 VIP 관리를 했다 라는 말도 했다고 하고요. SNS로 보여지는 이미지 메이킹된 모습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각인될 수 있구나 싶어요. 이렇게 주식 인준마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2017년부터 SNS로 이보람이 연락한 불특정 다수 사람들과 지인들까지 이보람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좀 많이 한창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DM을 보내서 이 친구랑 연락이 받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말을 걸었더니 되게 소탈하게 언니 이런 식으로 되게 가까운 사이처럼 친근하게 대해줬던 거. 피해자는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후에 어떻게든 일을 복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그때 이보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고 해요. 일주일 안 됐을까요? 자기가 아는 동생이 투자 회사를 차리는데 거기에 자기가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원금해서 10% 돌려줄 수 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좀 넣어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결과치가 눈에 보이니까 믿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보람을 아는 오랜 지인들도 그녀의 말에 그냥 계속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민철 씨에게 어느 날 이보람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보람. 오랜만이네. 자, 민철 씨는 내심 그녀의 방문이 반가웠어요. 야, 애들이 네 얘기 많이 하더라. 너 돈 많이 벌었다며? 좀 벌었지. 야, 동창들 밥 좀 많이 사줘라. 그래서 밥 팔아주러 왔잖아.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초중학교 동창이니까 내심 돈 벌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던 찰나 근데 넌 주식 안 해? 주식? 나 같은 친구 둬서 뭐해? 내가 정보 줄게. 이런 정보 아무나 안 주는 거 알지? 그래? 뭔데? 자, 봐봐. 이게 자기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불려서 원금에 매달 2%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죠. 동창 모임 때 항상 슈퍼카 끌고 오고 명품으로 올 도배를 다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너도 주식을 투자해라. 자기가 수익 낳는 지표라든가 통장 내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증빙될 수 있는 서류를 다 보여줬었어요. 이보람을 통해 주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는 동창 민철 씨는요, 결심을 합니다. 처음 투자할 때 제가 5천만 원을 했었어요. 매달 4월, 5월, 6월 달 하면서 5천 이렇게 제가 한 총액이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설마 동창이 사기를 칠 거라는 거는 뭐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작은 균열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입금이 되다가 안 되다가 그게 6개월 정도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내일이 끝낸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거짓말이 실제 있는 일을 약간 비튼 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그 심리를 이보람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매일 수익을 낸다는 그녀의 말, 짐작하셨겠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이보람은 작전 세력인 부티크에서 활동한 적도 없었고 모든 게 조작이었어요.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사람들에게 이보람이 받은 돈이 얼마냐면요, 거액 투자자는 7명 정도로 약 118억, 소액 투자자는 37명 정도로 약 42억, 불특정 다수에게 약 161억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321억 원. 2017년부터 약 4년간 거짓으로 투자금을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소액을 피고인에게 맡겼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날짜에 실제 약속한 수익금보다 더 돈을 많이 주면서 이거는 뭐 잘 돼서 주는 거다, 그냥 선물로 생각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신뢰를 쌓게 되고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 번은 그 정체가 밝혀질 뻔하기도 했어요. 2018년 즈음부터 뜨거워진 이보람의 유명세가 3년 만에 주부 팬들을 넘어서 더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백전백승의 수익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이보람은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버립니다. 소통하고 싶다라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만 자기 SNS를 볼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 이미 그녀에게 빠져든 추종자들에게만 자기 주식 수익을 볼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위기를 넘기고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보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명 주린이들의 등장.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로 붐이 일면서 다시 한번 큰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희진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2021년 3월쯤 주식 강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글을 올려요. 이번엔 팬들도 놀래요. 왜냐하면요, 이전에 이보람이 했던 말과는 정반대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돈 내고 주식 강의 같은 거 듣지 말라고 이보람이 그런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본인이 유료 주식 강의를 하겠다고 나선다. 뭔가 수상쩍죠. 그런데 이땐 큰 논란 없이 지나갔다고 해요. 주식 고수의 강연을 언제 또 들어보겠냐며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인당 이 강연비가 정말 놀랍습니다. 인당 3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수강 인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집단 고소에 참여한 사람이 50여 명인데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요. 그 드러난 금액이 약 1억 6천이래요. 그러니까 이 강연 세부 사항을 보면은 일단 뭐 호텔에서 진행을 했고 저녁에 뷔페도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4시간 강연에 330만 원은 이게 유명 일타 강사들 강연 몸값이 억대로 호가한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이제 나도 저렇게 큰 돈을 빠른 시간 안에 벌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330만 원도 그거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예인 보는 느낌도 들었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유명했었으니까 강의가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연예인 사인회 하듯이 사인도 하고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사진 찍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 어떤 강연 날은요. 이보람의 아이 생일이라고 파티까지 열어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건 뭐 주식 강연이라기보다는 팬미팅에 좀 가까운 거 아닐까? 근데 사람들이 33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강의를 듣고자 한 이유가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졌거든요. 네, 바로 이보람이 직접 운영하는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거죠. 이 강연을 듣고 그 채팅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일명 나비족이라고 했대요. 듣기로는 강연 때 자신의 주식 차트 그 몇 년치를 보여줬는데 이게 넘기다 보면 마치 나비의 날개짓 같다? 뭐 그래서 나비 효과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 안에 열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요. 330만 원을 내고 강연을 들은 나비족이다. 이게 일종의 표시를 하는 건데 버터플라이 이펙트의 약자의 BE 더하기 거기에 강의를 3번 들었다. 그럼 3회차면 BE3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만들고 또 그 기수별로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이 채팅방이 시크릿 클럽인 것처럼 소수에게만 주는 정보를 줄 것처럼 언니, 오빠, 이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소통하기 편한 분위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차 위기를 넘겼을 때처럼 단단한 믿음의 고리가 형성된 소규모 모임을 활용하는 게 들킬 위험도 적고 돈을 받아내기도 쉽다는 판단이었겠죠. 그런데 이 이보람이 매건 수익률을 의심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2021년 6월 19일 이보람이 강연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튜버이자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저격을 유튜버가 이 씨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인증을 좀 해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점 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00만 원, 400만 원씩 벌던 그 계좌와 계좌 일자를 그냥 단편적인 사진 형식 말고 동영상으로 인증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보람이 대응을 못한 거죠. 지켜본 사람들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보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걔 뭐냐 그 사기꾼에 뭐 이희진인가 걔 그렇게 신상 다 털려서 있는 상태에서 사기치면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아시죠? 아니, 우리 애들하고 막 이렇게 다 오픈해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피드를 몇 년 동안 이어오고 아니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 어떻게 사기꾼으로 뭐 어떤 심리 상태인지 얼마나 꼬였으면 세상을 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건지. 와, 이희진을 들먹였어요. 자기는 이희진 같은 사기꾼이 아니다. 내가 내 신상, 가족들의 신상 모든 것들을 다 SNS에 다 공개한 상태인데 어떻게 사기를 치겠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하지만 불안해진 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이보람 옆에서 무보수로 도와줬던 스태프들이 있었는데요. 강연 때 도와주고 채팅방 관리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 불시에 이보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서 이보람의 수익 계좌 내역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날 거기에서 팬들이 본 건요. 거래 내역조차 없는 텅 빈 계좌였습니다. SNS에 매일 인증한 거래 내역 자체가 그냥 없었던 거예요. 단 하루도 손해본 적이 없다는 이 주식 고수의 스킬도 그리고 비밀도 애초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게 이렇게 손쉽게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었었어요. 그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도 안 믿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정신을 이제 차리기 시작하면서 대화방에 이제 불이 났죠. 거의 그냥 애기 엄마들이었기 때문에 거진 뭐 분유값 벌려고 시작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진짜 망연자실한 상태였던 거고. 그렇다면 대체 1년 7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인증했던 자료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참 이게 허무한데요. 수익이 났다고 인증한 사진이 그냥 다 그냥 간단한 앱으로 조작한 거였어요. 사람들을 속인데 뭔가 비범한 수법이 있던 게 아니라 너무 쉽게 눈속임을 해온 거라 사실을 안 피해자들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실체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321억 원을 편취할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맞아요. 엄마 안녕해줘, 안녕. 사람의 믿음은 참 힘이 센 것 같아요. 그게 뭐 잘못된 믿음일지라도요. 사람이 현혹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희진이 구속되고 복역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도 오셨는데 또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혐의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야, 거기 가서 살아봐, 임마. 맛 좀 봐. 재판 내내 이희진은 돈이 없다면서 항변했습니다. 실제 검찰에서 재산 압류를 했을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약 10억 정도라고 밝혀졌죠. 3천억대의 투자금을 굴리면서 자기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했던 이희진인데 믿음이 가세요? 이상하죠. 예, 이상해요. 당시에 뭐 뉴스며 신문이며 이희진이 대체 재산을 어떻게 은닉을 했을까? 뭐 본인 전문 분야답게 비상장 주식에 은닉을 했을까? 아니면 뭐 재벌 총수의 비자금처럼 무기명 채권으로 은닉을 했을까? 수없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끈 거는 그 이희진이 타고 다녔었던 그 슈퍼카. 이 하이퍼카의 행방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부가땡. 네. 자기 재산을 축소하려면 가장 먼저 이 하이퍼카부터 처분했을 테니까요. 최근에 그 부가티 베이론이 팔린다는 소식이 있어 한번 만나러 가봤습니다. 잠시 따라가 볼까요? 소문대로 역시 원래 있던 자리에 없더군요. 원래 있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2018년 11월 이희진의 동생 이희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자마자 이 하이퍼카를 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빨리 처분할 수 있다면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고 중개사한테 그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지난달 25일 이희진 씨 동생이 중고로 판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 차량입니다. 동생 이 씨는 20억 원을 받고 중고차 매매 업체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15억 원은 법인 계좌로, 5억 원은 5만 원권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방이 없다고 해서 스포츠 가방 저희들이 5만 원권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계약이 성사되고 이전 등록까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당시
하이퍼카를 10억 원에 판매했다는 매매 계약서를 따로 요구했던 정황으로 봐선 아마도 재산 축소 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죠. 이희무는 그날 바로 5억 원의 돈가방을 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날 미처 몰랐죠. 이 5억의 돈가방이 어떤 끔찍한 일을 불러올지. 네, 청담동 주식 부자로 포장하면서 유명세를 탔지만 결국 사기죄로 수감된 이희진 씨. 그의 부모가 지난 주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희진 씨가 재판을 받는 중에 전관 변호사들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다 보니 그런 수임료라든가 아무래도 그냥 이희진 하면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렇게 언론에서도 묘사를 했고 아직 막대한 은닉 재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희진의 부모가 자택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날 5억 원의 돈가방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가 이희진의 부모를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한 걸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추론은 이거였습니다. 원한에 의한 복수. 네, 왜냐하면 당시 이희진이 재판 중에 반성 없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희진이 자기 가족까지 동원해서 벌인 사기금의 전모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돌리는 태도에 피해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피해자들은 음독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피해자들은 이희진에게 항의하다가 도리어 이희진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혐의, 고소까지 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세요? 네, 이런 문자까지 보냈대요. 그러면서 이희진은 이 경찰에게 수사 요구를 했어요. 아무래도 사기 피해자들이 공모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 하지만 드러난 사건의 진실은 예상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 34살의 김다우는 이희진의 투자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가 망해서 8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로 제대로 취직도 하지 못하고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 있었어요. 어느 날 TV를 봤는데 1,000억 원대의 자산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구속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김다우는 당시 떠들썩하게 보도되던 뉴스와 기사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희진과 그 가족들 그리고 수영장이 딸린 호화주택과 금고에 가득 찬 현금다발 그리고 30억 원대의 하이퍼카의 존재까지 낱낱이 알게 됐죠. 김다우는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구속이 됐고 부모만 남았다. 그럼 그 1,000억 원대 돈들은 다 부모가 갖고 있겠네. 그러다가 이희진의 부모가 하이퍼카의 매매금 일부인 5억의 돈가방을 받고 돌아올 때 김다우는 사전에 모집한 3명의 공범을 데리고 15분 전 미리 아파트에 도착해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그날 이희진의 부모가 귀가하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김다운과 3명의 공범은 60대, 50대의 부부를 어렵지 않게 제압하고 결박했죠. 그런데 돈을 떼인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 행세를 하던 김다운이 가면을 벗고 잔혹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건요, 그 옆에 있던 3명의 공범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끔찍했으면 돌변한 김다운의 잔인한 범행에 놀란 공범들이 바로 중국 청두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홀로 남은 김다운은 이희진 부모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5억 원의 현금 다발이 든 가방과 그 안에 담긴 10억 원의 하이퍼카 매매 계약서를요. 그렇게 사건 발생 19일이 지나서야 부모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 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양 자택에 있는 장롱 속에서 모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 아버지의 시신도 경기 평택의 한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범행 후 3주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희진 씨 부모에 대한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희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희진이 2심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추징금 122억을 확정받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진 겁니다.
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어쨌든 피해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회원들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경솔하게 투자한 책임도 있다는 뭐 그런 이유였죠. 하지만 이 이희진 이미 집행을 마치고 2020년 3월 출소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사이에 또 코인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에 출국 금지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참 정신없는 사람이네요, 진짜. 이렇게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고도 또 사기를 치고 정말 이거 뭐 안타깝다고도 말하기도 저는 좀 별로고 정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진짜 명언이네요, 진짜. 그리고 이보람 씨 역시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서 법정에 세웠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 법정에서조차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도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거짓말 없이 사실대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정주부들이 나도 집에서 아기를 키우지만 피고인처럼 이런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돈들을 다 피고인에게 맡겼는데 그 금액들을 전액 손실 보고 가정이 전부 파탄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SNS 소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부자 인플루언서를 사칭한 범죄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울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 사귀면 안 되는데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사건은 다름 아닌 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요. 저는 지금은 7천 넘어서 개인적으로 1억 한 4천, 5천 정도. 저희 가족들도 같이 했거든요. 한 8억 정도. 아이템만 다를 뿐 핵심은 놀랍도록 똑같아요. 이보람을 떠올리게 한 이 SNS의 주인은 공동구매 커뮤니티 주인장으로 유명했습니다. SNS 호화로운 그녀의 모습은 같은 가정주부지만 저렇게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기저귀, 분유, 세제 뭐 이런 생필품, 생활용품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아주 착한 가격, 그리고 칼 같은 배송, 뭐 하나라도 더 서비스 챙겨주는 건 섬세함,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를 좀 쉽게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소수정예 회원만 직접 초대해서 비공개 커뮤니티를 점차 하나씩 늘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커뮤니티가 총 5개까지 늘어나요. 그런데 가장 소수 인원인 커뮤니티에서는 무려 골드바, 상품권 이런 것들 공동 구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거의 반값. 반값의 골드바요? 네, 이미 검증된 사람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350명 정도가 주문을 했습니다. 와. 금액으로 약 104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돈을 가로채고 도주를 했다가 결국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공동구매에서 가장 흔한 사기는 뭐 에르땡땡, 루이땡땡, 샤땡, 소위 말하는 럭셔리 명품 빅3에 초점을 맞추기 많대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은 진짜 명품을 걸치고 사람들에겐 내가 착장한 게 거의 진짜와 같은 퀄리티 좋은 가품이라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받는 브랜드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쇼에 갔다 왔던 VIP가 바로 나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물로 보내준 어떤 고가의 샴페인 이런 거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선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연동해놓은 다른 SNS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의 이 디자인 후기를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문의를 하겠죠. 그 제품이 뭐냐? 그럼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가품 설명과 구매 경로를 알려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까짓 거. 그렇죠? 그런데요. 단순히 가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생계가 달린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SNS 재벌이었던 연지명.
본명 송진영 씨입니다. 이 SNS 재벌은 팔로워 2만이 넘었고요. 슈퍼카들이 즐비했고 명품이 넘쳐났습니다. 현지명 씨, 본명 송진영 씨를 볼까요? 이분은 체인점을 거느렸던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이었고요. 건물들과도 연이 닿아 보입니다. 자신이 운영 중인 썬틴샵 그리고 세차장을 합친 사업체의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죠. 이 남자의 SNS를 자주 보던 젊은 나이대 사람들이 이 솔깃한 제안에 연락을 합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교육 받았을 때 그 오픈하려고 했던 사람들만 해도 한 5명 됐었고, 본인이 재벌이라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두르고 있는 것만 해도 다 비싼 것만 두르고 다니고 집도 엄청 좋아 보이고, 출퇴근할 때 맨날 이제 슈퍼카를 타고 다녔죠. 2018년 4월 이렇게 모인 약 10여 명의 사장들에게 아유 곧 사장 될 건데 폼나게 수입차 한 대 타세요 라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 만약 이제 1억짜리 차를 탄다고 했을 때 뭐 보증금 2, 3천 정도는 내야 할부든 리스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본인 명의만 자기한테 주면은 보증금 2천만 원 대신 내가 내주겠다. 네. 이런 제안에 예비 사장님들은요, 이거 괜찮은 기회다. 솔깃하죠, 당연히. 이 썬팅샵을 운영을 하면 월에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번다라는 얘기에 슈퍼카를 리스하는데 별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연식이 조금 오래된 슈퍼카를 선택을 하면서 달리다 보면은 도로 위에 설 정도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8천만 원 이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이 4천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가 그 지경인데 어떻게 타요? 이 점주들이 더 이상 차를 못 타겠다고 하면 계약 기간이 있으니 그것만 유지해달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2019년 아예 잠적해버렸습니다. 수법도 진짜 가지가지인 게 그 사이에요. 또 군의관들에게 1억 원을 맡기면 매달 170만 원씩을 주겠다면서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피해자들만 4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토록 부자 인플루언서를 사칭한 SNS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소위 있어 보이는 이 겉모습에 잘 현혹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 이희진이 거짓 타이틀로 손쉽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부를 거머쥔 것처럼요. 맞습니다. 사기꾼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수법이 다르면서도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뭐 개인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중소기업 하나 못지 않아요. 사람들의 호응으로 그 힘을 얻는다는 게 그 핵심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가짜 부자의 탈을 쓴 사기꾼들의 공통된 패턴에 대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기꾼들이 절대로 초장부터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한테 다가오게끔 환상을 심는다는 거예요. 주식방송에서는 1등이거든요. 이제 속편말로 인기가 좋고 돈이 되니까 시청자들은 이 사람이 좀 잘 하나 보다. 그리고 유명한가 보다.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래서 다른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주식 고수로 불리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명품샵 매니저가 구하기 어려운 백들도 구해다주고, 이런 것들을 주부의 개인 능력으로 이루어낸다는 것 때문에 다른 애견마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었죠. 절대 놓치지 않는 규칙이요. 이 허황되지 않은 실제 같은 환상이라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희진 또 이보람, 이 사람들이 둘 다 SNS에다가 각종 명품 그리고 화려한 외제차, 또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호사스러운 생활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요. 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알고 싶다,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희진은요, 특히 이 가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엄마 빨리 해지. 아빠 현행 연금 안 된다니까. 그거 왜 들어? 돈 지금 노후자금 만들어야지.
라고 우리 아빠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대박주 하나 나와요. 특히 이보람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공략했어요. 왜 사람이 늦은 밤에 혼자 있다 보면 약간 센치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보람은 이런 밤늦은 시간에 그런 센치해진 기분을 그대로 가지고 마치 친구에게 전화해서 속삭이듯이 자기 속 얘기를 하듯이 목소리를 녹음해서 올리기도 했답니다. 새벽에 애들 보면 이렇게 예쁜 애들 있는 엄마가 왜 이렇게밖에 행복함을 못 느끼고 사는 건지에 대해서 미안할 때도 있고, 도피처라기보다는 그냥 막 무기력하고 공허할 때 저는 매매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챙기는 이득이 뭐냐면 내 일상의 변화죠. 내가 정말 뭔가 보람됨을 느끼고. 이 소름이 돋는데요. 두 사람 다 일상에서 나눌 법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안에 아주 교묘하게 투자, 매매 뭐 이런 단어들이 교묘하게 정말 교묘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감을 쌓기가 좋잖아요. 그럼요. 그죠? 친구나 지인이 돼서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쌓는다. 그리고 나면 다음 단계로 돌입할 수 있는 밑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이보람 같은 경우는요, 백전백승 주식 고수라고 하니까 가짜 아니냐라는 뒷소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뒷소문들을 잠재운 묘수가 있었어요. 그 자기만의 주식 투자 성공 방법 중에 하나를 공개를 했죠. 일명 돌파 매매라고. 상승 추세가 보인다 싶으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댓글로 정답지 다 퍼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하니까 다음날에 이제 그 피드가 삭제됐었거든요. 사실 주식 공부한 사람이면은 대부분 거쳐가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돈 잘 버는 사람이 본인의 방법 중에 하나라면서 올렸다가 삭제하니까 그 피드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안달이 났었죠. 피드가 10,000개에 가까웠었는데 피드 맨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주식 피드만 그 몇 번이고 되돌려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어요. 아, 한마디로 애간장을 녹인 거네요. 그러니까 올렸다가 삭제하고 뭔가를 알려줬는데 나 못 봤어. 이러면 뭐 누구라도 조바심 나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 마음을 쥐락펴락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나서 슬슬 마지막 단계로 돌입합니다. 아까 얘기한 이 사기꾼 2단계. 그러니까 안 달라고 불안해진 마음으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때 누군가가 확신에 가득 찬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안전한 부분이 뭐냐면 주식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럼 반대 매매 나가는데 당연히 예금자 보호도 되는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저는 이거 200억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지금이 기회라는 걸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주식해왔고 사기 아이템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들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여전히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어본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사기꾼의 3가지 패턴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전문가의 조언도 새겨두셔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희진이 활동했던 커뮤니티라든가 특정 매체를 활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라는 매체가 코로나19와 함께 대거 붐이 일었거든요. 이 워낙 사회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 이런 사회 사각지대를 노려서 이렇게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범죄는 매번 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 사건을 보면 일거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타인의 돈까지 빌려서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화를 크게 입는 것 같아요. 투자는 꼭 자기 돈으로만 그리고 여윳돈으로만 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